이 정도의 찬스는 몇 년에 한 번 오는 찬스였거든요. 겁이 나겠죠. 지금도 이제 위험이 더 남았느냐 아니면 기회냐 막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수급도 비었고 신용도 털렸고 위험이 많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는 어떻게 될 거냐? 박상준 신한투자증권 강화문 금융센터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시장이 워낙 다사다난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그중에 어떤 이슈에 주목하셨는지가 네. 궁금한데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 많이 나왔어요. 네. 워낙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나왔고 진행도 이렇게 한번 하셨잖아요. 진행도 하고 막 그 그랬는데 험난한 날. 네. 폭락한 고생 날. 많으셨죠, 그날. 네. 근데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에 나와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이거 외국인들이 다 털릴 때까지가 시장이 좀 흔들릴 것 같고 외국인들이 팔 만큼 팔아야 된다. 즉 레버리지가 이제 다 끝나야 된다 했고 아시아 증시 쪽에서의 외국인들 태도가 중요하다. 근데 한국 시장에 드디어 이제 더 이상 안 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모든 사이클이 정말 너무나 빠르다. 그러니까 이번 거는 뭐 명백하게 지금 와서 이제 그 복귀를 해보면 그 미국에서 그러고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손절매거든요. 특별히 기계들의 손절매예요. 얘들 감정 없어요. 레인지를 벗어난 거예요. 레인지를 벗어나니까 그대로 손절매가 나왔는데 사람 같으면 뭐 일본 주식시장 뭐 하루에 10% 빠졌어. 그렇게 레인지가 벗어나면 매도가 안 나오죠. 이건 한번 고민해봐야 돼.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거든. 왜냐면 첫날도 아니고 이미 상당히 많이 빠져서 지난 몇 년간 올라온 거에 3분의 1 이상이 딱 며칠 만에 빠졌어요. 그럼 이제 사람 같으면은 한번 고민 좀 해보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기계들의 매도로 이렇게 많이 빠졌던 거고 기계들의 손절매 그 알고리즘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음번에는 이러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기계들이 활동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이 들어갔을 테니까 지금 다 제자리에 왔으니까 그때 팔았던 계좌들은 별로 결과가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 AI 알고리즘을 새로 넣겠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학습된 그게 있기 때문에 좀 다를 네네.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요런 거는 AI가 들어오고 나서 87년 블랙먼데이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그 데이터 값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크게 흔들렸던 거고 근데 이제 복원이 굉장히 빠른 거 보니까 이거 확실하게 기계 작품이 맞구나. 어쩜 이렇게 복원이 빠르냐. 이게 사실 네. 변동성이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변동성 오기 전에 변동성이 정말 많이 죽었었고 미국하고 일본도 변동성이 죽은 맞아요. 상태였기 때문에 변동성의 가격이 낮아진 거예요. 변동성이 맞아요. 크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 옵션을 하고 주식을 같이 한 사람들이 싸게 생각했는데 주식이 조금 바뀌니까 그게 풀린 거라서 변동성이 죽는 순간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같은 방식으로 올 수도 있는 이유가 있어서 제가 요 얘기는 제가 첨언을 합니다. 지금 네. 변동성이 아직 안 죽었죠. 변동성이 죽으려면 한참 멀었지. 지금 그러니까 상황은. 이게 요즘에 데일리 옵션이어가지고 변동성이 되게 빨리 죽고 빅스가 굉장히 잘못되는데 네. 만약에 변동성이 다시 옛날처럼 죽으면 똑같은 기계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를 한번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이제 변동성 흐름을 보면 제가 이제 변동성 지표를 매일같이 확인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12 네. 저 CBOE 그 VIX 빅스 지수가 정말로 오래도록 10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되게 오래다. 근데 이제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빅스 지수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심리도하고 결합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냥 빅스 지수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빅스 지수가 한참 아래인 상태에서 심리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과열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곧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안정된 상태에서 굉장히 긴 기간 갔던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안정적인 상태가 지나치게 오래 갈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정성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안정성이 커지면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기계들이.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죠. 이 레인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계들은 어떤 장치를 하느냐?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키웁니다. 어차피 수익은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수익을 냈어.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1년에 25% 수익을 내는 기계들이야.
근데 이제 변동성이 너무 줄어갖고 이 변동성으로 가려면 10%밖에 수익을 못 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상태에서 2.5배 레버리지 키우는 거죠. 그래서 25% 맞추는 거예요. 이 기계들의 형식들이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안정권에서 너무 오랜 시간 질질 끌고 오래도록 가면 의외로 더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기계에 의해서. 그러면 네. 지금 부장님 말씀은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기계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확실히 되어 네.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네,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못 맞춰요, 문제는. 맞출 수가 그러면 없어요.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은 어쨌든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이걸 적용을 투자에 하려면 어떤 식으로? 그래서 가려야 저는 되는 거죠? 이렇게 이번에 복귀했죠. 이번 10% 받을 때 얼마나 신났어요. 와, 똥값이네. 너무 신나네. 이렇게 낮은 가격에 거래가 돼? 돈이 없는 거예요. 살 돈이. 제 이야기 하신 거 아니죠? 거의 대부분 아마 방송 시작하기 전에 했던 네. 얘기를 하시네요. 한참 네. 저희 그 제작진과 이야기했던 내용이라서. 네, 다들 그랬을 거예요. 돈이 없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신용을 우리가 쓸 때는 윗방향을 노리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물론 이제 방향성 매매도 있긴 합니다만, 신용을 그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급락을 할 때를 위해서 현금을 신용처럼 놔둬야 되겠다. 거꾸로. 역신용이죠. 역신용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도 그냥 현금 보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번 이런 찬스는 이 정도의 찬스는 몇 년에 한 번 오는 찬스였거든요. 근데 이걸 현금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는 찬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저것도 있죠. 캐니발리를 하면 되죠. 자기가 갖고 있던 것 중에 수익이 난 것들은 매도해주고 폭락한 주식을 사는 거 뭐 이런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런 때를 위해서 현금을 좀 보유하는 전략 이거는 정말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개인들 입장에서 폭락 때만 잘 이용해도 큰 수익이 단박에 난다. 그리고 너무 편하게 수익이 난다. 물론 심리적 훈련이 돼 있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겁이 나겠죠. 지금도 이제 위험이 더 남았느냐 아니면 기회냐 막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 되게 이건 조금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시그널들은 매수 시그널들이 빵빵빵빵 막 터져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이렇게 위축이 됐어? 이렇게 위축이 된 걸 제가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언제 이렇게 수급적으로 위축이 됐느냐. 뭐 앞서 이제 코너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이 다 미국 가서 더 위축이 된 부분도 있어요. 수급이 더 나쁘다.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한 16조 원이에요.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굉장히 이 정도면 네,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제 신용잔고가 이틀 만에 2조 원이 빠졌어요. 2조 원이 넘게. 이건 정말 기록적으로 신용잔고가 빠진 거예요. 아마 역대급 하루에 빠진 신용잔고 중에는 역대급으로 빠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17조대예요. 17조 초반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가총액이 지금 한 2,200조가 넘거든요. 그러면 과거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을 따져보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냐 23년도 10월 22년도 10월하고 거의 버금가죠. 왜냐면 그때 신용잔고가 16조 그리고 22년도는 한 15조대 후반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22년도는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낮았을 때예요. 2,000조가 안 됐던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들은 뭐냐면 신용 비율로 따져보면 정말 1년에 한 번 나오는 저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22년 10월, 23년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장이 다 올랐습니다. 꽤나 많이. 그러면 이건 확실한 시그널이 뜬 거고 그다음 거래대금도 바닥이에요. 보통 개별 주식도 그렇고 뭐 시장 전체로도 그렇고 거래대금이 바닥이라는 건 주가도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거보다 높은 가격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지금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 이제 아까 네.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급 지표는 바닥인 것처럼 분명히 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수를 보면 2,600 한 20 정도 네네. 되고 사실 삼성전자는 빠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75,000원이고 네. 이러면은 이제 거래량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거래량이 터질 때 네. 하방 변동성이나 여진을 걱정하는 분들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 리만은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신참 때 가까우니까 10% 장이 10% 넘게 빠지고 한 6일 정도 반등하다가 다시 10몇 %가 빠지고 그날 바닥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누구나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사고 다시 10%가 빠져 2,380이 다시 돼도 또 살 거라고 마음을 먹는데 그 일을 겪으면 혹시 그날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여진을 기다려서 사고 네.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바닥- 태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닥에는 항상 그렇죠. 네. 난 더 그래서. 떨어지면 살 거야. 네. 그래서 바닥에 못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근데 이러면 네. 어떻게 해요? 지금 샀다가 네. 그걸 맞아. 맞아도- 여기서 괜찮아. 지질까봐. 괜찮아. 왜냐하면 지지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지면 안 되죠. 지지면 안 되고 더 사야 되는 구간인데 근데 공포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리만 사태 얘기했잖아요. 네. 리만 사태 얘기했고 22년도는 정말 그 긴축 발작 네. 수준이었잖아요. 22년 10월에 그 긴축 발작이 그때가 됐고 네. 23년에는 금리를 더 올린다 그래서 한번 또 네. 발작적 상황이었고 이번 거는 그때하고 비교하거나 과거의 이벤트들하고 비교해보면 이벤트가 없어. 그게 문제야. 다들 너무 느닷없이 당한 거죠. 뜬금없이 느닷없이. 그러니까 다들 해석을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해석을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 침체 지금 와서 보면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경기 침체가 어디 있냐는 거죠. 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냐면 너무 뜬금없으니까 이걸 해석 좀 해줘야 네. 되는데 해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면 이 정도 빠질 수도 있겠군 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하락의 핵심 뭐냐면 너무 뜬금없고 그다음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리먼 사태라든가 이런 경기가 정말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그런 게 너무 없어요. 내년 상반기에 예를 들어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다. 네. 이게 확실하다. 이래서 네. 만약에 나온 거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성장할지 일단 모르겠고 네. 지금 뭐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의하면 뭐 그럴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고 네. 그거는 이렇게 급하게 반영하지 않겠죠. 지표들이 더 나오면서 반영을 하겠죠. 이거는 지표들이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너무 급박했고, 순식간에 뭐 1, 2주 만에 막 20%씩 빠지고, 지수 전체가 20 몇 %씩 빠지고, 이거는 그렇게는 설명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622년 PBR이 0.95배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95배. 맞습니다. 이게 한국 주식은 싼 거냐 비싼 거냐에 대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코스닥 비싸요. 네. 코스닥 PER 100배잖아요. 말도 안 되게 비싸죠. 그렇다 치고 네. 그렇다 치고 아니, 네. 그런 게 섞여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비싸요. 네. 많이 비쌉니다. 2차 전지 밸류에이션 안 나와요.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1년 전부터 시종일관 전 똑같아. 비싸다는 얘기. 욕 먹으면 너무 일찍 비싸다고 그랬지. 근데 비싸요. 그때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오니까 비싼 거예요. 걔네들하고 섞여 있으니까 비싸 보이는 거예요. PBR로 봐도 그럴까요? 예, PBR은 PBR 로 봐도.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아니 빠져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PBR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장부가치 얼마나 되겠어요? 엘소리 그렇게 네. 2배 언더라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 50조짜리가 2배씩이니까 얘네들이 상방 물타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표준을 너무 높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IPO 많이 됐잖아요. IPO 된 기업들이 모두 PBR을 상방 표준시키고 있고 상방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실질 PBR은 그러니까 IPO 된 회사들 최근 2년간의 IPO 된 회사들 빼고 생각하면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2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막 최근 막 실적들이 나와요. 막 실적들을 보면 가끔씩 비싼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영업이익 10배 언더가 꽤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비싼 게 아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투자를 할 때 이제 트레이더의 시선이 있고 또 같이 투자하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네. 시선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수 10% 정도 빠지는 건 2년에 한 번꼴로는 보통의 조정이라고 느끼시는데 장기 투자자도 이 정도 변동성에 굳이 움직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떤 답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움직인다는 게 어떤 움직임인지 모르겠는데 뭐 대비를 팔고 다시 해서 사나 뭐 이런 그렇겠죠. 거겠죠. 결국에 뭐 크게 움직이는 그런 다 결단을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말씀하시죠. 좋죠. 다 맞출 수 있으면. 10,000명에 근데- 한 명쯤 있을 근데 것 못 같은데요. 맞출 그거는? 거예요. 네, 10,000명에 네, 한 명? 못 10만 맞출 명에 한 명? 근데 네. 이제 뭐 지수가 10% 올렸으면 개별 종목 한 20, 30% 움직이니까 오를 수 있죠. 그럼 매력적이죠. 20% 이상은 정말 해볼 만한데 못 맞출 거예요. 네, 그걸 못 맞추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오히려 현금을 갖고 있다가 네. 그렇게 많이 빠지면 매력적인 가격이니까 네. 그건 사라.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 있죠. 제 주변의 분들은 저보다 더 저의 얘기를 잘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현금 마련을 잘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는 거야. 폭락 때 막 사는 거죠. 사고 근데 벌써 이제 현금화 시작한 거예요. 벌써 바닥에서 장중 저점 기준 10% 올랐으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렇죠.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급할 때만 쓰는 한 10% 마지막 남은 10%가 있고
그다음 또 한 20%의 현금이 있고 30%의 현금이 있는 건데 뭐 30%의 현금은 떨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쓰겠죠. 그 마지막 10%는 항상 남겨두는 거죠. 근데 이런 폭락일 때는 한번 써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현금의 위치가 뭐 때문에 좋으냐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경력들이 보시는 분들 중에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좀 짧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금이 있어서 주식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팔 수도 있어요. 이런 폭락을 맞을 때. 바닥에 안 짖을 수 있는 네. 정말 좋은 이유죠. 네, 주식을 모두 몽땅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막 흔들리거든요. 진짜 그 폭풍을 맞춘 파도처럼 네. 막 내 마음이 막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다음 내 재산이 무너지는 게 보이고 그럼 내 미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근데 주변에 모두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다. 항상 그렇죠. 막 이렇게 하고 또 무슨 얘기하냐면 이번 것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하락이다. 이런 얘기를 늘 막 해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게 여기서 끊지 않으면 내 재산은 훨씬 더 그렇지. 무너지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나를 정당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이성주의가 돌아가는 거예요. 감성을 정당화시켜주는 이성주의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흔들리는 감성을 이성으로 뒷받침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하는 법이죠. 주식 투자에 지분을 망하는 법. 조금만 바꾸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10% 조정이 이제 언제나 있는 거고 미국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대충 있고요. 데이터를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는 또 자주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한국하고 미국을 봤을 때 요 조정에 대한 대응을 그래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미국보다 한국이 맞나요? 아니면 결국 둘 다 똑같나요? 비슷한데요. 재미는 미국이 있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미국은 정말 크게 내리고 크게 오르더라고요. 네. 한국이 약간 미적지근한 거예요. 지금 올라올 때 미적지근하잖아요. 내리긴 저희도 크게 내렸잖아요. 내리긴 맞아 크게 내렸어요. 더 많이 빠졌어요 한국이.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한국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내린 거는 네. 거의 미국보다 더 내리고 네. 오른 건 더 올랐어요. 참 미국 안타깝죠. S&P 500 고점 대비 지금 4.5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도 안 빠요. 근데 미국 시장은 뭐가 있었냐면 이게 사실 이번에 좀 비쌌다는 거는 우리 한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좀 비싸다는 느낌 네. 많이 근데 왜 들었잖아요. 미국보다 한국이 더 빠졌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왜 드릴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요걸 여쭤본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만약에 그거를 뭐 양식은 비슷한데 그 뭐랄까 저는 이제 기업 분석이 더 편한 쪽으로 가라는 입장인데 그 대형주들 보니까는 너무 명확한 거고 진폭이 커요. 제일 재미난 게 이제 테슬라 같은 주식이에요. 네. 진폭이 한 100달러 넘게 나니까 네. 이거 너무 익사이딩한 거예요. 그러니까 240달러에 팔아서 150달러에 살 수 있는 주식이잖아요. 이 주식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큰 진폭을 한번 가지고 가고 싶다. 이러면 미국 시장 재밌죠. 고평가 될 때까지 밀어붙였다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뜨리거든요. 그것도 짧은 시간에 아니다 싶으면 모든 사람이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오히려 트레이딩하기는 미국 시장이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거래량도 저는 많고. 이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게 보통은 미국을 장투를 권하고 한국 증시를 단타를 권하는데 네. 부장님은 정확하게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지수 투자는 미국 좋죠. 그냥 까먹고. 근데 테슬라라는 종목만 놓고 보면은 또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기도 한데 엔비디아도 그렇잖아요. 네, 네. 제가 변동성을 처음으로 체감하며 공부한 게 테슬라 들고 있을 때 네. 어마무시하게 그걸 어마무시하잖아요. 겪었어서 그것도 적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모두가 장밋빛을 하면 팔아주고 FSD 곧 다 될 것 같아. 막 다 팔 것 같아. 막 난리 날 것 같아. 근데 밸류에이션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모두가 좋게 보거든요. 그땐 팔아주고 그다음 갑자기 그 미래에 꿈꾸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지고 이 회사 앞으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 빠질 거야.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주가 하염없이 더 급속하게 빠지는데 어디까지 빠질지도 감이 안 잡히고 뭐 이럴 때는 나눠서 사주시고 네. 뭐 이런 식의 그 전략을 미국 주식은 하긴 좋더라고요. 네. 해보니까 제가 실전으로 해보니까 그런 측면이 좋았고 한국은 참 그런 측면에서 어렵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온 적이 없거든. 밸류에이션 이거 비싼데 이런 느낌을 주지를 않아. 근데 깨질 땐 같이 깨져. 예를 들어 이번에 사실 하이닉스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또 하나의 대장주였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거진 반토막 가까이 났었거든요. 한미반도체는 조금 비쌌죠. 네, 걔는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종목이 우리나라가 지금 공매도가 없으니까 사실 얘도 끝간대까지 한번 밀었다가 사실 그렇게 되잖아요. 딱 미국식
스타일이었죠. 네, 이제 그 반도체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요런 차원에서 만약에 주도 업종인 반도체를 본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 빠진 거는 네. 비쌌던 애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비쌌으니까 많이 빠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비주들은 안 비쌌는데 많이 빠졌어요. 희망이 없어서 정말로 네. 많이 빠져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도 한 회사 실적을 발표했어요. 소재 회사예요. 정말 실적 좋았어요. 근데 주가가 하나도 안 올라요. 네. 실적 발표를 해서 실적 좋으니까 이런 정도는 많이 오르겠다 했는데 1% 오르고 끝났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센티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센티가 나쁘다는 거는 투자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방은 되게 경직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안 떨어졌으면 몰라도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막 40~50%씩, 30~40%씩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실적 좋은 건데도 반응을 안 한다? 그건 뭐 사자가 없는 얘기니까. 네. 그럼 사자가 언제까지 없을 거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때가 되면 또 될 수도 있어요. 아까 김영희 그 교수님도 나오셔서 4분기에 뭐 전반적인 실적도 좋아지고 경상도 좋아지고 그 워낙 강세가 되고 이러면 또 외국인도 들어올 거고 뭐 이런 논리도 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국내 수급이 부재하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국내 수급으로는 안 되고 해외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싼 주식들은 지금 꽤 많아요. 그래서 하방은 좀 경직됐고 그런 측면에서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도 비었고 그다음에 뭐 신용도 털렸고 위험이 많이 줄었어요. 신용이 털렸다는 건 위험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처럼 뭐 신용이 뭐 12조, 뭐 10조 이렇게까지 이제 제가 보기엔 안 털려요. 이거는 제가 1년을 지켜봤는데 신용 저점이 16조가 밑으로 안 깨져요. 이제는. 시총이 많이 커져서 그런 거예요. 시총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거래소 기준으로 2,200조 시장에서 20조 신용이 큰 신용이냐? 네. 1%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장이 좋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21년도 1월 달에 신용잔고, 21년도에 신용잔고가 24조를 넘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장이 좋을 때는 뭐 26조 또는 30조 네.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건 진짜 과열이다. 그리고 이 시그널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굉장히 완전히 쪼코 카드예요. 이 카드는 거의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나 써볼 수 있는 거라서 신용 잔고가 그렇게 급하게 떨어졌을 때는 위험이 많이 감소된 거니까 시장에서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빠졌으니까 심플하게 기존 주도주 사요, 아니면 반도체 안 오른 거 사요? 요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반도체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예 네. 어느 걸 사야 되는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존 주도주 샀다가 기존 주도주 올라오면 안 오른 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타이밍 와이즈로는 기존 주도주가 괜찮아 기존 보인다? 주도주가 오케이. 발음 확실하시네요. 어려운. 기존 주도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 사실상 전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업이 있죠. TSMC예요. 네. TSMC 실적 안 빠지면서 지금 중국에서 다시 주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아니, 대만에서. 네. 사실상 엔비디아하고 TSMC가 다를 수 있지만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 다른 거보다 다른 거하고 TSMC하고 하이닉스하고 다른 거를 비교를 해보자면 네.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가 더 다르지 TSMC하고 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어차피 둘 다 일종의 하청업체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시스템 반도체를 제작해서 갖다 주는 거고 그 제작하는데 필수적인 HBM을 갖다 주는 입장이니까 그 완제품을 파는 세트 메이커하고 부속을 만들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TSMC가 가깝다고 보는데 TSMC 실적 보면은 이번에 이제 7월 매출액이 전월 대비 23.6% 올랐고요. 전년 대비 44.7%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실적이고 7월 달이니까 이건 꺾이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분기도 그 24년 2분기 매출 대비로도 9.5%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9.5% 상승할 거라고 가이던스를 줬어요. 네. 2분기 실적 발표하고. 3분기 실적을. 네, 3분기 실적을. 그런데 지금 7월 매출만 보니까 전월 대비 23%고 전년 대비 44%면 이거는 무조건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건 TSMC가 실적이 좋아지면 어떻게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이건 따놓은 당상인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쪽 메모리 업체들의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진입을 시작을 했을 때 도대체 얘네들이 양산 준비를 얼만큼 하고 진입을 시작했을 것이냐. HBM을. 예, 네. 요게 이제 HBM 핵심 스테이를.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양산 준비까지 다 해놓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과하면 준비 다 하고 있어. 준비 돌릴 가동 준비해. 일단 해. 이렇게 해놓고
통과해 빨리 이렇게 할 바로 차비거든. 나오겠죠, 물건. 네. 지금 이렇게 될 차비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연 마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아무리 팔아놨다고 해도. 근데 이제 그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TSMC 상황을 좋은 걸로 봐서는 당연히 한국의 메모리 업체가 안 좋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이제 뭐냐면 하이퍼스케일이라고 불리는 AI 서버, 하이퍼스케일러, 네. AI 서버 쪽에 쉽게 얘기하면 도매, 반도체 도매가 이렇게 좋은 거고요. 그럼 반도체 소매는 어떠냐? 반도체 소매는 중요한 회사가 폭스콘이라고 봐요, 저는. 네, 애플을 대신 만들어주는. 네, 애플 제조업체죠. 근데 애플이 지금 신규 인력 지금 충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애플 실적이 2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고요. 6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요. 애플이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 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물건 발주가 언제부터 나오냐면 6월부터 발주가 나오기 시작해요. 부품 업체들한테 한국의 부품 업체들한테 전화해 보면 6월부터 발주가 나오기 시작해서 7월부터 이제 풀 가동 체제로 가는 거예요. 애플 납품하는 업체들은. 근데 지금 폭스콘이 6월부터 지금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아마도 7, 8월의 상황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오면서 아이폰이 지금 한 거의 3억 대 가까이가 4년 이상 써가지고 교체 수요가 있어요. 애플의 인텔리전스로 교체 수요를 터트릴 거라야 많이 하는 건데 애플의 태도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문량이 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폭스콘의 이 흐름들로 봐서는. 자, 그렇다면 메모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은 AI 온 디바이스 AI는 딴 건 몰라도 분명히 D램은 더 쓴다. 분명히 더 쓴다. 근데 수량도 늘잖아. 아이폰의 지금 교체 수요로 인해서 뭐 한 10이든 20%든 수량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이렇다면 이게 지금 무슨 이렇게 떨어질 때 뭐냐면 피크아웃 됐기 때문에 떨어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번 떨어지는 거 우리가 과거에도 당했지 않느냐? 18, 19년도 당했고 22년, 23년에도 당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우리 공급 과잉이고 26년도에 안 된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이게 지금 6월 달까지의 우리나라 데이터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수량 하나도 안 늘었거든요. 네. 레거시 하나도 수량이 안 늘었고 가격 올라서 지금 이익이 늘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피크아웃이라고 할 수 있지? 라는 거예요. 수량이 하나도 안 늘었는데. 네, 그리고 계속 여러 차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아직 그 적자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아직 6개월밖에 안 됐다. 적자 난 지가. 네. 그래서 그 제일 큰 공장 중에 하나인 평택의 P4 공장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비워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낸드를 하겠다고 드디어 결정을 했고 이제 드디어 또 나오는 뉴스가 1-3라고 하는 10나노 공정의 D램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1-C1C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언제 나오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원A 원B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많은 추격을 허용했고 실제로는 추격 정도가 아니고 일부 역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원식가 그렇게 쉽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P4 라인의 증설이라는 게 24년도 단박, 25년도 상반기 안에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번에 여기 제가 댓글 보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반도체 실적의 고점이 내년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년이 실적 고점이면 올해 주식 사는 거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언제 정도를 그러면은 실적 고점으로 생각하고 네. 지금 주도주는 SK 하이닉스였으니까 뭐 하이닉스를 사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트렌드 포스에서 발표한 그 자료 하나 보내드렸었는데요. 24년도 시장 규모가 D램이 75% 증가, 낸드 플래시가 77% 증가로 보고 있고요. 25년도에는 51% D램 사이즈가 24년 대비 증가.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는 24년 대비 29% 증가해요. 그러니까 일단 25년까지는 고고요. 공급이 25년도에 공장이 지어져서 물건이 나온다는 뉴스가 나오기 직전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저게 25년이 저게 고점이 아니고 내년 26년에도 성장하면은 괜찮은 거고. 아니요, 26년에 성장하더라도 네. 성장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26년 3반기까지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네. 때문에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가려면 공장 돌아가는 소식이 들리면 네. 접자.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요.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광화문금융센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